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2022년도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날 뉴스에 시작합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새로운 임기 4년을 시작했습니다. 95년 국민 소원으로 이 지자체장을 뽑기 시작한 이래 어느덧 민선 8기인데요. 다양한 취임식을 준비했었던 수도권 단체장들, 이 취임식장 대신에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챙기는 이 행정 기대하면서 첫날 모습 장하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등학교 통학로에 출입 금지선이 쳐졌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장맛비로 커다란 싱크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 첫 일정으로 비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정됐던 대면 취임식은 온라인으로 대체했고 대신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수해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방문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서울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데 할애하기 위해서 계획을 바꾸었다는 점. 비 피해가 큰 경기 지역에서도 대부분 단체장들은 취임식을 취소하고 새벽부터 집중호우 피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2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광역과 기초의원 3,800여 명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마다 변화와 혁신, 소통을 통해 지방시대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새롭게 입성한 2030 의원들은 청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공간이 너무 텅 비어 있는데요. 청년의 목소리로 가득 채우는 연구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시도지사 17명 중 12명은 집권 여당 소속. 지방 권력이 재편되면서 기존 추진되던 정책들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지방정부가 어떤 발걸음을 내딜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지방 권력의 색깔이 4년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임 단체장의 정책을 재검토하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경기도는요, 같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가 당선이 됐지만 경기 남도와 북도 이 분도를 반대했었던 전임 이재명 지사와 달리 경기 북도 설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백팩을 메고 도청으로 들어섭니다. 폭우 피해 취임식을 취소한 김 지사는 경기 북도 설치를 임기 중 꼭 마무리 짓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 북부는 성장 허브와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며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전임이나 전전임 지사나 이런 분들이 경기 북도에 대한 설치를 반대했다기보다는 그 남부지방과의 불균형, 또 열악한 재정 때문에 아마 한계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선거 당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북부 지역을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전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분도하게 되면 경기 북도 주민들은 그리고 경기 북도의 시군들은 훨씬 심각하게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분도로 이익 보는 쪽이 한 군데 있긴 있어요. 누가 이익을 보느냐? 정치인들 자리가 늘어납니다. 김 지사는 인수위 구성에서도 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채웠습니다. 또 첫 비서실장에 경기도 공무원 출신을 선임해 이전 지사 측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색깔 입히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남아있어 이전 지사와의 차별화가 얼마만큼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우태입니다. 하반기 첫날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IMF 위기를 겪었던 1997년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 수출이 거의 제자리일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는데요. 경제는 이렇게 악소리가 나는데 정치권 여의도로 눈을 돌려보면요. 국회의원들 6월 한 달 동안 법안 심사 하나 안 하고 고스란히 세비 1,285만 원 받았죠. 이러다 7월에도 공칠태세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분과 관련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인하분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서로 민생을 챙기겠다며 앞다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폭 반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가산 디지털 단지의 한 구내식당을 방문해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현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0일 0시르기에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국회는 33일째 공백 상태입니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되다 보니 지난 한 달간 처리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국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0일 1,285만여 원의 세비를 수령했습니다. 국회 공전을 두고 여야는 내 탓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를 막겠다며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예정인데 주말 동안 국민의힘과 마지막 협상을 벌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물가 대책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유류세를 내렸는데 기름값 내려간 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휘발유값 기준 겨우 15원 내린 겁니다. 이마저도 국제 유가가 또 뛰면 소용이 없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 확 싸진 기름값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크게 못 느끼겠어요. 1,900원대 밑으로 내려야만 조금 체감하지 2,000원대 넘어서서는 좀 힘들겠다. 오르간 그 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인하는 폭이 너무 낮아서 실감은 전혀 나지 않아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57원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가는 어제보다 15원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한 달 내내 치솟기만 하던 기름값이 오늘 처음 꺾였지만 싸졌다고 느낄 정도는 아닌 겁니다. 기름의 경우 정유사에서 제품이 출하될 때 세금이 붙습니다. 전국 단위 대량 구매를 하고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알뜰 주유소나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바로 리터당 50에서 60원가량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비싸게 들여온 기름 재고가 남아있는 일반 주유소는 무작정 손해보고 팔 수 없는 상황. 이제 알뜰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정책적으로 석유공사나 산자부에서 어쨌든 지원을 좀 일부는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를 하든지. 안 내리면 영업이 안 돼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팔면 적자입니다. 전국 주유소 80%가 일반 주유소인 만큼 유류세 인하가 판매 가격에 반영되려면 최소 일주일은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새 유가와 환율이 뛴다면 유류세 추가 인하도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입니다. 비싼 돼지고기 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일부 수입산 돼지고기에 붙던 관세를 없애줬는데 그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 대형마트 정육 코너. 수입산 매대에 평소보다 많은 발길이 이어집니다. 캐나다산 돼지고기엔 원래 8.6%의 관세가 붙었는데요. 이 관세가 없어지면서 대형마트들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판매하는 겁니다. 현재 대형마트의 수입 삼겹살 가격은 100g당 평균 1,440원, 국내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모처럼 화색이 돕니다. 부담스러웠죠. 국내산은 많이 비싸요, 지금요. 맛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TV에서 갔다가 캐나다산이 세금이 없다 해서 나와봤어요. 수입산에 부과하던 관세를 없앤다고 돼지고기 가격이 곧장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수입산 돼지 5만 톤은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의 3.5%에 불과합니다. 또 국내산 소비 비중 역시 75%로 여전히 철옹성입니다. 우리나라 거 우리가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입은 잘 사진 않아요. 거의 전혀 아직까지는. 좀 비싸더라도 국내산을 이용하고 있어요.
다만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입산 물량이 더 늘고 소비자가 수입산 입맛에 길들여지면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국산 돼지 농가는 가격이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낮출 수 없어 고민입니다. 돼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사료 가격 오르는 게 더 크거든요. 할당 관세를 통해서 시장을 뺏기는 게 아닌가, 국내 농가들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반값 수입 삼겹살 등장으로 앞으로 돼지고기 금겹살 고공행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이 출국길 배웅 때는 나오지 않았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은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비서실장까지 사퇴하면서 고립무원에 빠진 이 대표가 대통령의 SOS를 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3초간의 악수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맞이합니다. 이 대표와 손을 맞잡은 윤 대통령은 3초간 악수를 나눴고 환하게 웃으며 짧은 대화도 나눕니다. 이 대표는 해외 방문 성과가 좋았던 것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별도 면담 없이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윤 대통령 출국 때 오지 않았던 이 대표는 오늘 비공개 일정을 조정해가며 윤 대통령 깜짝 마중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가교 역할을 하던 비서실장 박성민 의원까지 전격 사퇴하자 윤심에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박성민 의원이 사퇴해 당황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출국 중이었던 만큼 윤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에게 당 윤리위 해체 권한도 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윤리위 결정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친윤이 공천 개혁에 반발하는 것이라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도로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거죠.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내부 총질과 말싸움으로 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건 이 대표라며 상처를 도려내야 지지율을 결집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길에 이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외교 데뷔전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3박 5일간의 일정 중 가장 의미 있는 행사로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국내 현안엔 말을 아꼈는데요. 조영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국내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박 5일간의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소원했던 한미일 삼각공조가 5년 만에 가동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에는 한미일이 중심이 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 협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저희가 합치를 봤다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의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하고 전부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중국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며 어떤 국가든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규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좀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기로 하고.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식 일정 없이 경제 상황 등 국내 현안을 챙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아는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마드리드 동행을 마치고 돌아온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시차도 있을 텐데 수고 많았고요. 자, 3초간 악수 이야기는 잠시 후 알아보고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었잖아요. 대통령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제가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5년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여기서 안보, 군사 분야 협력을 복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꼽는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 간의 대화가 시작된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스페인에서 모두 5번이나 만났습니다. 7월 10일에 우리의 총성격인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그 이후로 우선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부터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에 양자회담만 10개의 나라와 가졌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경제나 안보 협력에 물꼬를 튼 건데요. 대통령이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실무선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아마 오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숙제도 좀 안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미일이 뭉치면서 북중러가 더 견고해지는 이런 상황을 낳게 됐고요. 당장 중국의 반발도 거셉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현지 브리핑에서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났다면서 그 대안으로 유럽을 꼽은 것도 중국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또 노루각수나 눈을 감은 사진이 나토 정상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외교 무대가 익숙치 않은 윤 대통령이 어색해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외교 성과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의전 미숙에 대한 지적만 이어졌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이 의전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마중을 나갔어요. 3초간 짧은 악수를 나눴는데 시청자분께서 이 대표가 마중을 나갔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도와주겠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노 차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건 아닌데 대통령실의 반응은 불쾌하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공항에 이 대표가 나오면서 여론의 관심이 대통령의 해외 방문 성과보다는 국내 이슈로 쏠리지 않았냐는 겁니다. 당내 친윤계 한 의원은 비열한 수법이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윤리위나 또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동안 이제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 대통령과 친한 이 비서실장이 그만뒀다는 소식 들었죠? 네, 해외에서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대통령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박성민 의원의 그 사퇴에는 윤심이 실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박 의원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준석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거였는데 사실상 실패를 한 거죠. 당내 친윤계 의원들과 계속 마찰을 빚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친서를 가져가는 문제부터 최근에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났냐 안 만났냐를 두고도 잡음이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리스크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외를 다녀오면 여당 지도부를 이제 불러서 성과를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좀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통상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 계획된 일정이 없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국회의 원구성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이 챙겨야 할 현안도 많다 보니까 따로 부르지는 않겠다는 건데 이 대표와 마주치는 장면이 또다시 연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외를 다녀왔는데 지지율은 지금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시청자분께서 왜 떨어졌을까를 궁금해 하시는데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5주째 지지율이 하락세더라고요. 그래서 긍정, 부정 지지율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직전까지 갔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인사 문제 그리고 또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았다는 답변이 많더라고요. 대통령실은 우선 6일에 열릴 고위 당정대를 시작으로 민생 해법부터 찾아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재송보 시한이 끝난 장관 후보자 2명을 어떻게 할 거냐, 임명할지 여부인데요.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의뢰까지 된 상황이라서 여권에서도 임명 강행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대로 상황을 남겨둔다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만큼 주말 동안 임명하지는 않고 시간을 주면서 김승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설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주말이라도 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아는 기자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비가 퍼붓더니요. 폭우 끝나자마자 이제는 더위가 그것도 습도가 가득한 이 불청객 폭염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풍도 예고돼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비가 지나고 일주일 만에 찾아온 화창한 하늘. 반가운 파란 하늘도 잠시 뜨거운 햇빛을 피해 우산은 양산이 됐습니다. 오늘 폭염특보가 올 들어 처음 전국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죠. 오후 2시 반 지금도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가의 습도는 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쾌적함을 느낀다는 습도 50% 안팎을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땀나고 그다음에 또 습한 것도 있어가지고 땀이 쉽게 마르지도 않고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챙기긴 했는데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우산 피니까 그나마 좀 많이 낫더라고요. 거의 한 3발자국, 5발자국만 가도 약간 피부에 땀이 맺힌 게 느껴져서 좀 많이 좀 덥고 찝찝한 것 같아요. 비는 그쳤지만 우리나라 주변으로 수증기가 가득합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대기가 이미 축축해진 데다 북상 중인 2개의 태풍이 수증기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말엔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 습도까지 높아 체감 기온은 더 올라갑니다. 주말 동안에는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폭염이, 밤 사이에는 열이 충분히 식지 못해 열대야가. 다음 주엔 장마 전선에 태풍까지 가세합니다. 4호 태풍 에어리가 현재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서귀포 부근 해상, 화요일에는 부산 해상까지 도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를 이기는 방법, 바다로 풍덩 뛰어들면 최고겠죠. 오늘부터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시원한 웃음을 되찾은 현장, 조현진 기자와 함께 가보시죠. 백사장에 세워진 파라솔 아래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피서객들. 바다에서는 튜브에 의지해 파도를 타고 친구와 수영 겨루기를 하기도 합니다. 단체 견학을 나온 아이들은 발끝에서 부서지는 파도에 신이 나 소리 지르고 깡총깡총 뜁니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감춰뒀던 한박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벗고 다니고 그다음에 수영할 때도 그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년 만에 마스크 벗고 언니들하고 진짜 3년 만이네요. 해수욕장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오늘 부산과 인천, 제주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 261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근데도 몇 번 갔었는데 아무래도 마스크 끼고 안 끼고 차이가 크죠. 또 갈 것 같아요. 상인들도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코로나 생기고 나서는 손님이 진짜 하루에 한 10팀, 20팀 정도 받으면 잘 받아당기고 개장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와야겠죠. 해수욕장이 있는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윤아 양 가족 속보로 이어갑니다. 체험학습 신청 전 조양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부부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수천만 원 손실을 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조윤아 양 가족이 탄 승용차를 수색한 경찰. 트렁크에 실려있던 여행용 가방에서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조양 어머니가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조양 어머니는 체험학습 신청 전인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약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 내역을 보니까 불면증하고 공황장애 그런 치료 내역이더라고요. 처방약 가운데는 불면증 치료에 이용되는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집에서도 각종 약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조 씨 부부가 실종 직전까지 수면제와 극단적 선택을 검색한 사실과 수면제 처방과의 연관성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조양 가족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6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다 2천만 원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여러 종목에 투자했지만 가족이 실종되기 전 인터넷에 검색한 루나코인은 거래 내역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여부도 살펴보고 있지만 국내에 서버가 없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의 20층 대형 빌딩에서 흔들림이 느껴져 상가 입주민 등 1,0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옥상 냉각타워 부품이 부서지면서 발생한 진동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의 주상복합 건물. 건물 내부는 텅 비었고 입구엔 출입통제선이 둘러졌습니다. 구청 직원과 소방대원들이 보호장구를 갖추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이 5분 동안 흔들리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소방이 긴급 대피령을 내려 입주자와 상가 이용객 등 1,0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의자가 계속 좀 꿀렁꿀렁 흔들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딱딱한 물침대에 앉아있는 기분? 놀랬죠. 왜냐하면 뭐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방송 처음에 2-3번까지는 그냥 훈련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5번까지 울리니까 혹시 몰라서 나와봤거든요. 지갑이랑 강아지만 가지고. 소방과 종로구청은 옥상에 설치된 냉각기 9개 중 하나가 파손된 채 돌아가면서 건물이 흔들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쿨링팬의 그 날개가 부러지거나 진동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이게 건물 전체에 어떤 그 진동을 주는 현상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구청은 건물 붕괴 징후는 없는 걸로 보고 대피 4시간 만에 입주민들을 복귀시켰습니다. 입주한 상인들은 장사에 영향을 받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제 저녁인데 점심 때 못 오셨으니까 뭐 오늘 오실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구청은 추가 정밀안전 진단을 통해 보안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오던 SRT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영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SRT 열차 앞부분이 철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객차 간 연결 부위는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승객들은 열차 밖으로 나와 선로를 건너갑니다. 열차 탄생 변경으로 인해 잠시 하차하시겠습니다. 부산을 출발해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가 탈선한 건 낮 3시 20분쯤. 대전 조차장역 인근 상행선으로 고속열차 전용 선로입니다. 전체 열량 가운데 동력 차량과 여객실 등 2량이 철로를 벗어났습니다. 갑자기 열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위에 올려놓은 짐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당시 열차에는 승객 38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1명이 다쳐 이 중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승객들은 열차에서 나와 SRT 측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들어가실 분 여기 노약자분부터 먼저 좀 승차해주세요. 사고 여파로 SRT 상하행선은 물론 선로를 함께 쓰는 KTX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고요. 승객들이 환불 등을 요구하며 기차역 창구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내일부터 끝났어. 바로 반납하고. 중시간에 시시간에 그랬다가 지금 죽는 줄 알아. SR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복구를 마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30대 남성이 기사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도망치다 경찰을 만나자 범인이 다른 쪽으로 갔다고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려는 순간 한 남성이 차도로 내려와 움직이는 버스에 바짝 붙습니다. 맨 앞좌석에 앉아 기사와 언쟁을 하더니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그제 오전 7시 10분쯤 달리는 버스에서 승객이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얘기를 했죠. 차가 들어갈 적에 완전 멈추기 전에 좀 달라들지 말아라. 뒤적지적하게 진짜 칼 꺼내 나오고 막 솔직한 말로 생명 위협 느낀다 그럴까? 운전석 보호벽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공격하려면 뭐 충분히 다 공격하지 뭐. 그 옆으로 뒤에만 완벽하지 옆은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있으나 많아요.
버스 기사가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이 달아난 방향을 알려줬고 경찰은 서둘러 걷는 남성을 수상히 여겨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범인이 도망갔다고 말하고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버스 승객이 경찰에게 이 남성이 맞다고 알려주면서 곧바로 현행범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사람이 없는 거리에서 범행을 해도 현장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제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려던 교수가 구청 관제센터 CCTV에 포착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순찰차 2대가 잇따라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잠시 뒤 경찰관들이 중년 남성을 붙잡고 순찰차로 데리고 가지만 남성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경찰관이 차에 태우려 하지만 2분 가까이 버티다가 결국 뒷자리에 탑니다. 식당 주차장에서 젊은 여성을 성추행하는 걸로 보이는 남성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건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구청 관제센터의 실시간 방범 CCTV 영상에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던 겁니다. 구청 관계자는 남성이 한 차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고 이후 여성이 계속 거부하는데도 5분 가까이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주차장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남성은 출동 경찰관에게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고 옆에 있던 여성은 제자라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변호사와 얘기하라면서도 수차례 요청해도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검거 방법이 과잉 대응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엄정 대응했다고 해명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통화를 하며 길을 걸어가던 남성이 다른 쪽 팔을 쭉 뻗고 흔듭니다. 뻗은 손에는 팔뚝만한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막아섭니다. 진압봉으로 남성의 손을 내리쳐 흉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경찰관이 잽싸게 치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주저앉은 남성에게 진압봉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 바로 뒤에서 테이저건까지 쏩니다. 감전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몸통을 발로 밟고 누릅니다. 이 가은 아픈데? 순수히 맞아도 가만히 있었으면 조심만 그때까지. CCTV가 공개되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베트남 국적의 20대로 2019년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 주는 길이었다며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앞에서 벌어진 위급한 상황이라 엄정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얼마든지 또 저항할 수 있고 확실한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거죠. 경찰은 남성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위장탈당 논란의 주인공 민영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두고 민주당 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강경파 철험회는 이 살신 성인을 했다며 즉각 복당을 요구했고 당권에 도전한 97그룹들은 국민 지탄을 받은 일이라며 복당에 반대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초선 의원 모임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철험회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유정주 의원은 민영배 의원은 검찰개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살신성인했다며 비대위에 즉각 복당을 촉구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역시 복당은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제자리로 바로잡아야 할 절차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4월 탈당한 민 의원은 당원 당규상 탈당 후 1년 이내 복당이 불가능하지만 중앙당 심사를 통과하면 예외적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복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97그룹은 민의원의 복당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에서 확립되어 있는 민주적인 규범을 깨면서까지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기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내 분란이 계속되자 민의원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거취는 민주당 지도부 몫이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재명 의원은 친명계인 민의원 복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여러 의미가 담긴 표현 같은데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들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과거에 잘못했다, 이러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약속한 거를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지 않습니까? 권력형 성비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2차 가해하고 그곳에 공천 안 하겠다고 해놓고 공천해버리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그것을 반성하는 것 같네요. 강병원 의원 앞서 보니까요. 검수완박 법안 통과도 독선에 빠졌었다, 이렇게 반성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과는 좀 온도가 확실히 달라졌는데요. 당시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두고 경악할 만한 인사다, 검수완박을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반성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민주당이 사실은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전당이 이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고 악성 팬덤, 정치 훌리건들에 의해서 당의 어떤 의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 책임에서 좀 자유로운 97그룹들이 주로 이제 반성을 하는군요. 네, 그래도 내부 총질한다면서 말도 못 꺼냈던 당내 분위기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좀 바뀌는 분위기인데요. 출마를 준비 중인 이재명 의원도 이 반성문 행렬에 동참할지 관심입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키보드 정치는 무슨 말일까요? 네, 요즘 활발하게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 박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퇴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는데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만간의 입장을 따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민 중인 부분이 있어서요. 일주일 안에 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 이재명 불출마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도 불출마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출마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분명히 밝혔군요. 네. 자, 본인의 거취는 좀 신중한 것 같고요. SNS에서는 거침이 없던데요? 네, 박 전 위원장은 최근 SNS에 당내 강성 팬덤을 비판하거나 최저임금, 또 임신 중지권 등 사회 문제에 연일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전남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조윤아 양 사건에 관해서도 썼더군요. 네, 10살 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죽음을 맞았다면서 정치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타했는데요.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요즘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네요. 네, 하지만 당내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모든 걸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냐는 반발도 나오는데요.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런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의 책임을 따져 물을 권한이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SNS로 의견을 밝히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키보드 정치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어떤 제안을 할 때에는 좀 소통하면서 높이에 맞춰가는 제안들을 했으면 좋겠다. SNS로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접촉면, 공유하는 기억, 경험 같은 게 비대위라는 좁은 공간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SNS 이제 글로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네. 거침없는 이 글로 당내에서 시끄러운 것도 비슷한데 젊은 정치인들의 이 소통 방식일까요? 네, SNS에 익숙한 젊은 정치인의 의사소통 방식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요. 경청과 설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면 표정이나 손짓이 없다 보니까 이 말보다 글이 오해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네,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통치를 받던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본토를 떠나서 홍콩을 찾았습니다. 홍콩과 중국이 한 나라라고 강조했는데요. 먼저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오성 홍기와 홍콩기가 나란히 개양대에 올라갑니다. 태풍 상륙을 앞두고 불어닥친 돌풍에 내빈들은 당황하고 행사에 투입된 헬기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취임식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 행사는 실내에서 열렸습니다. 30분 정도 이어진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에는 한국과 두 체제를 뜻하는 일국 양제 표현이 20번 가까이 등장했습니다. 一国两制是前无古人的伟大创举。一国两制的根本宗旨是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保持香港、澳门长期繁荣稳定。 특히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통치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바꿨습니다. 양제보다 일국을 더 강조한 겁니다. 삼엄한 경비도 이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완전히 거의 봉쇄를 떠나가지고 폐쇄까지 시킬 정도로 일반 도로를 거의 다 블락을 했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팬데믹 이후 893일 만에 본토 밖으로 나온 시 주석의 동선도 주목됐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했던 5년 전 방문과 달리 고속철을 탔고 코로나19와 보안 등을 이유로 어제 홍콩을 떠나 중국 선전에서 숙박한 뒤 오늘 다시 홍콩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까지 고속철을 이용한 시 주석을 두고 하나의 중국을 과시해 홍콩 통제권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중국에 반환된 후 25년 동안 홍콩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보안법 시행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아시아 금융허브의 지위도 다른 나라들에 내줬습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반환 전까지 유지하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50년 동안 유지한 뒤 완전 귀속받기로 했던 중국 정부. 홍콩에 대해 중국과 다른 체제를 인정한다는 일국 양제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꽃을 피웠던 홍콩 영화 전성시대는 막을 내렸고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도 싱가포르와 대만 등에 하나둘 넘겨줬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경찰 최루탄에 맞서 우산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無論發生任何事，其實我哋係可以係承擔喎，尤其是即係香港嘅學生都可以咁樣嘅時候，其實我哋大人更加應該要 범죄인을 중국에 송환하는 법안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2019년 대규모 시위와 탄압으로 홍콩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The people of Hong Kong want to protect our freedom of speech, our rule of law, our judicial system. 반중 언론들은 문을 닫아야 했고 국가보안법도 홍콩에 도입됐습니다. It should be very clear what is reporting of news and what is seditious acts or activities to undermine national security. So that was my response to the recent incident. 국가보안법 시행 뒤 1년 만에 홍콩을 떠난 주민은 9만 명. 화려했던 20세기 홍콩의 위상은 사라지고 우려했던 홍콩 탈출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엔 레미콘 차주들의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지는 파업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여름 공사는 접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수도권 레미콘 차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운반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고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운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이 내건 요구는 크게 4가지. 레미콘 제조사가 운송료를 회당 27% 인상하고 요소수 비용도 전액 부담할 것. 또 노조 활동으로 부족한 임금은 수당으로 충당하고 명절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기름값을 대신 부담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라고 맞섭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수도권의 한 레미콘 공장은 오늘 아예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하루에 못하면 손실이 얼만데요. 수도권만 다 하면 하루에 한 500억 정도 손실일 거예요. 우리는 재고를 갖고 있지 않죠. 주문 생산 아닙니까? 레미콘은 굳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보내야 하는데 운송 트럭에 발이 묶이자 생산 자체를 중단한 겁니다. 레미콘 차주들은 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지켜보는 건설업계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 잡혀 있어서 타설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가 지나가고 나서까지 파업이 유지되면 좀 피해가 심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에다 장마까지 겹쳐 건설 현장의 상당수가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레미콘 타설까지 멈춘다면 올여름 공사는 접어야 할 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 역시 내일 서울 도심에서 약 7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와 경영계 압박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야구장에서 무더위를 날리는 홈런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KT의 거포 박병호는 5경기 연속 홈런으로 역대 4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박병호가 힘껏 때린 공이 쭉쭉 날아가더니 훌쩍 경기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비거리 125m짜리 대형 홈런이었습니다. 불붙은 방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측 펜스를 넘기는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개인 최다인 5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린 박병호는 통산 홈런 353개로 양준혁을 제치고 4위가 됐습니다. 좋은 찬스나 이렇게 장타를 만들어내는 게 이 팀에 오기 전에 목표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절반이 지난 가운데 박병호는 어제 기준으로 26개의 홈런을 때려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6살에도 장타력이 여전하다는 점 때문에 기록 경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갑니다. 치는 거 보니까 더 신기하고 사실 병호만큼 멀리 친 사람이 없던데 저는 아직 무슨 에이징 커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통산 6번째 홈런왕에 도전하는 박병호. 지금의 기세를 유지하면 7년 만에 통산 3번째 50홈런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올 시즌 박병호가 홈런왕에 오르면 35살 홈런왕이었던 서튼을 넘어 최고령 기록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더위로 입맛도 없고 기력도 약해지진 않으셨나요? 이번 주말 식사는 활력을 찾아줄 장어와 열을 낮추는 동시에 수분까지 채우는 수박, 오이를 추천드립니다. 이 건강한 한상으로 더위를 대비하시죠. 7월의 첫날인 오늘 올 들어 처음으로 전국 대부분의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대구에서 36도까지 오르는 등 뜨겁게 달궈졌는데요.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서울이 오늘보다 3도가량 높은 34도를, 광주는 3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게다가 낮에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볕과 대기 오염물질의 반응으로 오존 농도 역시 짙겠습니다. 주말 동안 찜통더위와 열대야를 피할 수 없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엔 장마 전선과 태풍 에어리의 영향으로 남부에 큰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중유의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아니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장의 경고입니다. 이미 하반기 빨간 불은 켜져 있습니다. 물가 대란에 믿었던 수출마저 힘을 쓰지 못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도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여야는 권력 다툼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심도 퍼펙트 스톰.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